아들아, 이 집 내가 팔았다. 뭐라고요? 아버지,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71살 경비원 할아버지가 25년 살던 집을 팔고 떠났습니다. 아들 가족이 태국 여행 간 사이에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월세만 800만 원씩 받는 숨겨진 자산가였던 이 할아버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는 71살의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몸에 밴 습관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주 지민이와 지훈이의 도시락을 먼저 쌌어요. 지민이는 김밥을 좋아하고 지훈이는 주먹밥을 좋아했거든요. 도시락을 다 싸고 나니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침 식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시금치나물.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7시가 되자 며느리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은 6시 정각에 차려주세요. 수진은 식탁을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아이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죠. 아들 준호도 나왔어요. 넥타이를 매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경비실 몇 시까지예요? 6시까지입니다. 그럼 퇴근하고 바로 저녁 준비 가능하시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출근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나 컨디션은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철수는 식탁을 정리하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 작은 경비실. 그곳이 그의 두 번째 집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그냥 평범한 경비 할아버지로만 알았죠. 하지만 철수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강남 땅 여러 필지를 샀어요. 90년대에는 건물도 몇 개 지었고요. 지금도 월세 수입만 8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경비 일을 할까요? 아내가 떠나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경비 일이었어요. 아들 준호 가족과 함께 산 지 25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니라 가정부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청소는 다 하셨어요? 제가 친구들 오늘 초대하거든요. 아버님,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철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철수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일하는 가정부일까? 오후가 되자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디스크가 심해졌거든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며느리 눈치가 보였어요. 철수는 진통제를 삼키며 참았습니다. 25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요. 결국 허리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심각하게 파열됐어요.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이 상태로는 걷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해요. 철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이요?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이래. 그럼 며칠이나 입원하세요? 일주일 정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제일 먼저 걱정한 건 아버지 건강이 아니었어요. 집안일이었죠. 며느리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일주일이나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아이들 도시락이며 저녁 준비며 청소까지.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수지는 마치 큰 지출이 생긴 것처럼 한숨을 쉬었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죠. 수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새벽 일찍 혼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회사 회의가 있다고 했고, 수지는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한다고 했죠. 병원 접수를 마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보더니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바빠서 못 왔어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옆에 누군가 꼭 있어야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철수는 옆 침대를 보았어요. 같은 나이 또래의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는데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여기 있을게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할아버지 건강하시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철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철수는 생각했죠. 나는 정말 이 가족에게 뭘까?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일까?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철수는 하얀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죠. 옆 침대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물을 떠다 드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혼자 힘겹게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러내렸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준호가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끝나셨어요? 응, 끝났어. 다행이네요. 그럼 언제 퇴원하세요? 일주일 후래. 준호는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저 회식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10분도 안 돼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철수는 빈 병실에 혼자 남았어요. 71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수술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이 가족에게 정말 혼자구나.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철수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지만 누구도 데리러 오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수진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마디가 걱정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수진은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일주일 동안 집이 너무 엉망이 돼서요. 철수는 허리를 감싼 보호대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저희는 어떻게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한 달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시아버지가 수술하고 온 게 아깝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허리가 아팠지만 최대한 집안일을 도왔어요. 안 그러면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어느 저녁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번에 태국 가족여행 가려고 해요. 철수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 함께 여행을 가는구나 싶었죠. 언제 가니? 다음 주 금요일이요. 5박 6일 정도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하려고요. 가족여행. 그 두 단어가 철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손주 지민이가 옆에서 물었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할아버지랑 같이 가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수진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 아프셔서 못 가셔. 우리끼리 다녀오자. 하지만 할아버지 많이 나으셨는데. 지민아, 어른 말씀에 끼어들지 마.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민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가족여행에서 빠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쌌어요. 하지만 손주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김밥 오이 빼달라고 했잖아요. 맨날 까먹으시네. 지민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깜빡했네. 아침 식탁에서도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준호는 신문만 보고 수지는 휴대폰만 보고 아이들은 서로 싸우기만 했죠. 철수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은 적이 있었나? 경비실로 출근하면서 철수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25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동료 경비원 박 씨가 물었습니다. 김 선배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가족들이 잘 챙겨주시죠? 철수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둘러 집에 갔는데, 이제는 집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아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들 내외가 아직 안 자고 있나 봤죠. 복도로 나서려는데 준호와 수진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보,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준호가 난처한 듯 대답했습니다. 맨날 집에 계시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편하게 못하고요. 수진의 불만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애들 교육에도 집안일에도요. 철수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간섭이라니. 손주들 숙제 도와주고, 아플 때 죽 끓여주고, 생일 때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단 말인가.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준호도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 안 계시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수진이 더 과감하게 말했어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요. 요양원. 그 단어가 철수의 귀에 꽂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원하실까? 준호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시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도 자주 가셔야 하고요. 요양원 가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수지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시아버지 재산 얘기 들으셨죠? 응, 건물 몇 개랑 땅이 좀 있다고 하더라. 월세만 800씩 나온다던데요. 그럼 요양원 비용은 충분하시겠어요? 철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자신이 아니라 재산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지? 준호가 난감해했습니다. 이번 태국 여행 다녀와서 천천히 말씀드리면 되죠. 시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라고요. 수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듯 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25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손주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건강도 돌보지 않았는데, 결국 그들에게 나는 짐이었구나. 자유를 방해하는 불편한 존재였구나. 철수는 서랍을 열어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건물 월세가 들어오는 통장, 땅 임대료가 들어오는 통장. 한 달에 800만 원씩 쌓이고 있었어요. 부동산 서류도 꺼내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3채, 경기도에 있는 땅 5필지. 모두 합치면 수십억 원 가치였죠. 그런데 정작 이 집은 누구 명의일까? 철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경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명의를 넘겨달라고 했지만 거절했었죠. 왠지 불안했거든요. 철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나.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아내를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정작 김철수라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침 식탁을 차리면서도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잔소리를 해도 그냥 담담하게 들었죠. 아버님, 된장찌개가 너무 짜요. 아이들이 먹기 힘들어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며칠 후면 이 집을 떠날 테니까요. 경비실로 출근한 철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파트 매매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아파트세요? 2단지 32평형이요. 금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금매요? 언제까지 매도하고 싶으세요? 일주일 안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놀라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주일이요? 급하시네요.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할 텐데요. 괜찮습니다. 빨리 파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한 거예요. 점심시간에 철수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릉 부동산에요. 강릉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 좀 알아봐 주세요. 어떤 집을 원하세요? 크지 않아도 돼요. 바다가 보이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세요?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면 좋은 집 많이 있습니다. 사진 몇 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휴대폰으로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층집,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죠.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벌써 결정하세요? 직접 보고 결정하시는 게 괜찮아요. 이 집이 마음에 드네요. 알겠습니다. 계약 준비해 놓을게요. 오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김철수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집 좀 봐도 될까요? 지금은 가족들이 집에 있어서요.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철수는 미리 찍어둔 집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오,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금매로 내놔도 바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쯤 팔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안에는 매수자 나올 겁니다. 요즘 이 단지가 재건축 예정이라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명의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로 올리겠습니다. 중개인이 돌아간 후 철수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짐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 가능한가요? 어디서 어디로 가시나요? 서울에서 강릉으로요. 네, 가능합니다. 짐은 많으신가요? 많지 않아요. 박스 10개 정도. 그럼 소형 트럭 한 대면 되겠네요.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됐습니다. 철수는 71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혼자 해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버리고 가져갈 것만 골랐죠. 25년을 살았는데 정작 자신의 물건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철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준호를 안고 있는 사진, 손주들이 갓 태어났을 때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행복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죠. 철수는 사진첩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김철수로. 사흘 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인데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세요. 철수는 경비실에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계약 진행해 주세요.
계약금은 내일 받을 수 있고요. 잔금은 다음 주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준호 가족이 태국 여행 가는 날이 바로 다음 주 금요일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선생님, 가족분들한테 말씀은 하셨나요? 중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행 갔다 오면 말할 겁니다.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매수자 부부가 계약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였어요. 할아버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신부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지. 너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라. 철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젊은 부부는 자신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철수는 바로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강릉 부동산에서 집을 직접 보고 계약하기로 했거든요. 기차를 타고 2시간. 강릉역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사진으로 봤던 그 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지만 깔끔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철수는 주저없이 계약금을 냈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 금요일. 모든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설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수진이 물었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경비실에 안 계시던데요. 강릉 좀 다녀왔어요. 강릉요? 왜요? 친구 만나러요. 철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철수는 본격적으로 짐을 쌌습니다. 밤늦은 시간 가족들이 모두 잔 후에 조용히 박스에 물건을 담았어요. 옷가지, 책, 오래된 사진첩, 아내의 유품 몇 가지.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25년을 살았는데 박스 10개로 충분했어요.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사지 않았구나. 며칠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준호 가족이 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아버지, 저희 다녀올게요. 집 잘 부탁드려요. 준호가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할아버지, 선물 사올게요. 손주들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가족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철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다. 바로 그날 오후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짐이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그동안 많이 버렸어요.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스 10개와 가구 몇 점. 그게 25년의 전부였어요. 직원들은 금방 짐을 실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자신이 썼던 작은 방. 25년의 기억이 담긴 공간이었죠.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철수는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녕, 과거의 나여. 이제 김철수로 살아간다. 5박 6일 후 준호 가족이 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이들은 여행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어요. 엄마, 태국 진짜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선물 빨리 드려야지. 준호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고 수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준호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안 먹히네. 준호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역시 열리지 않았죠. 이상하다. 아버지가 비밀번호 바꾸셨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준호가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지? 경비실에라도 가신 건가?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응, 나다. 저희 지금 집 앞인데 문이 안 열려요. 어디 계세요? 강릉에 있어.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강릉요? 왜 강릉에 계세요? 이사 왔거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 이사요? 그래, 이사. 너희가 여행 간 사이에 말이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아니, 진담이다. 그리고 이 집은 이미 팔았어.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옆에 있던 수진이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집 비워야 해. 새 주인이 들어오거든.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철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어졌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팔았대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 갈 곳이 없잖아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가봅시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이 직접 처리하셨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새 집주인이 오시기 전까지는 있으셔도 되는데 월요일까지는 나가셔야 합니다. 준호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게 다 시아버지 때문이에요. 요양원 이야기 들으셨나 봐요. 수진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조용히 해요. 아이들 보고 있잖아요. 지민이와 지훈이는 겁먹은 얼굴로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안 계세요? 지민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다른 곳에 계셔. 준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 가족은 텅 빈 집에서 잠을 청했어요. 아니,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수지는 밤새 울었고 준호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불안해하며 부모 옆에 바짝 붙어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강릉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철수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단층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철수가 편안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왔구나. 들어와라. 철수는 담담하게 말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 아버지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어요. 아버지, 여기가. 응, 이제 여기서 살아. 철수는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갑자기 집을 팔고 여기로 오시고. 저희한테 한마디도 없이요. 한마디 하면 들어줬겠니? 철수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너무했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싫어. 나 여기가 좋아.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없잖아요. 너희 엄마 친정 있잖아. 수진이 부모님도 계시고.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나는 너희 식모였어. 아니, 식모보다 못했지. 식모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 아버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아파도 참고, 수술 받고도 다음 날부터 일했어. 그런데 너희는 뭐 했니?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지. 그리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건 아버지 건강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 너희 대화 다 들었어. 내가 불편해서 자유롭고 싶어서였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25년이 기회 아니었니? 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71살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그 시간을 너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서 해. 너희도 이제 어른이잖아. 독립해서 살아봐. 철수는 차를 준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제 명의로 된 건 내가 다 쓸 거야. 너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재산 때문이었다는 걸 철수는 알아챘어요. 역시 그랬구나. 내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재산 때문이었지. 아니에요, 아버지. 준호가 부인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집 비워. 새 주인한테 피해주지 말고. 아버지, 제발. 준호가 애원했지만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호는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나요? 없어. 이미 결정했어.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집을 나섰습니다. 철수는 창문으로 아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강릉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시간이 너무 좋았죠. 작은 텃밭에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어요. 직접 키운 채소로 아침을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죠. 김 선생님, 혼자 사시나 봐요? 네, 편하게 살고 있어요. 부러워요. 저는 아직도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데.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도 용기 내세요. 인생은 짧아요.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응. 저희 장모님 댁에서 나와서 작은 전세 얻었어요. 힘들지만 저희끼리 잘 살아보려고요. 그래, 잘했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가끔 아이들이랑 놀러 가도 될까요? 하루 정도는 괜찮아. 미리 연락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철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직접 키운 상추. 아무도 청소했냐고 묻지 않았고, 아무도 반찬이 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식사를 마치고 철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살. 철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의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바다를 3번 산책했다. 텃밭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다. 경로당에서 바둑을 뒀는데 이겼다.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다. 행복한 하루였다. 일기를 덮으며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어, 철수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다 냄새와 자유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